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투기의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전투기끼리의 싸움, 공중전, 일명 이제 도그파이트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투기 하면은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속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전투기의 성능 하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는 게 속도였어요. 속도가 빠른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죠. 비행기 속도에서 속도를 따져볼 때도 그냥 속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 속도, 최저 속도, 순항 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최고 속도는 이제 비행기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엔진 출력보다 더 빠르게 날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고도를 높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급강하를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빨리 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거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분해돼 버린다거나 아니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비행기가 예를 들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 조절이 안 되고 막 엉망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정이 안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고 속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속도 이상으로 날면 이 전투기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전투기의 속도에서 중요한 게 마하 있잖아요. 초음속 비행. 음속을 돌파하는 그 순간 강한 충격파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약하게 만들면 이게 비행기가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음속을 돌파할 때 부서지지 않도록 좀 튼튼하게 만들 그럴 필요도 있는 거죠. 최고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미국과 소련에서 전투기 최고 속도 경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누구 비행기가 더 빠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관찰을 했죠. 근데 요즘은 속도 경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형 비행기가 나와도 와, 최고 속도 얼마야? 이런 데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일단은 이제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가 무작정 막 마하 3, 4, 5 막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로켓 추진 이런 걸 달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은 빠르게 나는 건 좀 어려워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실제 공중전에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결정적 변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더 빠르게 만들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근접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명 이제 도그파이트라고 하죠. 도그파이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개싸움이죠. 개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왜 그 전투기끼리의 싸움을, 이 전투를 도그 파이트라고 했냐면은 실제 개들이 싸우는 거랑 비슷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싸울 때, 개 두 마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서로 꼬리를 물려고 해요. 그래서 꼬리를 문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꼬리를 안 물려고 이렇게 돌고, 또 한 마리는 꼬리를 물려고 도는데 그 꼬리를 이 개는 또 물려고 하니까 두 마리가 서로 빙글빙글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 싸움 하는 거 보면은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빙글빙글 꼬리를 물려고, 서로의 꼬리를 물려고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전투기들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전투기를 공격할 때 이렇게 쭉 날아가서 적 전투기의 꽁무니를 잡아가지고 그 꽁무니를 향해서 이 기관총을 쏘게 되는 거죠. 다다다다다 쏴서 격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오면서 격추를 하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꽁무니를 잡아가지고 그 꽁무니를 향해서 미사일을 쏴야 미사일이 정확하게 딱 쫓아가가지고 격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꽁무니를 잡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의 꽁무니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또 안 잡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잡히고 대신 자기가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개싸움하고 똑같이 싸우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이런 전투를 이제 근접전이라고 해서 Within Visual Range (WVR)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WVR 전투라고도 하는데 가시거리 안 전투 이렇게 되겠죠. 비주얼이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적 비행기를 눈으로 보면서 쫓아가서 이제 쏘는 그런 방식이에요. 반대로는 이제 그 가시거리 밖 전투가 있겠죠. 비안드 비주얼 레인지에서 BVR이라고 부릅니다. 원거리 전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 전투기가 어디 있는지 포착한 다음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요즘 전투기들의 전투는 기본이 BVR입니다.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레이더를 이용해서 포착할 수도 있고 기지국에서 지상에서 혹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레이더를 쏴가지고 적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알려주면 그 방향으로 그냥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기 전에 적을 제압하는 것 이게 기본이 됐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을 다 쐈는데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의 비행기가 훨씬 많아가지고 미사일 다 쐈는데도 뭐 남은 애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근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근접전을 할 때 중요한 게 기본 전투 기동이라 해서 BFM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비행기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날아라 그럼 빠르게 날고 속도 줄여 그럼 속도 줄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 그럼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비행기가 올라가려면 그 엔진 힘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 양력 때문에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위로 이렇게 쭉 뜨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낮추면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꽂아버리면 속도가 빨라져요. 저절로.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속도는 느려지겠죠. 예, 그게 이제 뭐 그거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뭐 이런 개념이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위로 이렇게 솟구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엔진 힘이 아주 좋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똑같죠. 오르막길 올 때 엔진 힘 딸리는 자동차는 오르막길 올 때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엔진 힘 좋은 거는 막 밟으면 밟는 대로 오르막길도 쭉쭉쭉 올라가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다 엔진 엑셀 밟는다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자동차처럼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 전투기가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꼬리를 물려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회전을 할 때 회전 반경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선회력이라 그러죠. 회전 반경이 속도가 느리면 회전 반경이 짧을 수 있고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크게 돌게 되죠. 근데 속도가 느리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속도가 빠르면 도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 중간 단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는 그 지점을 또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마다 엔진 출력도 다르고 선회력도 다르고 기동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공군 그 조종사들이 자기 비행기를 배정을 받으면 계속 그 비행기를 몰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같은 기종의 비행기만 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거기에 통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F-15 몰다가 F-16 몰다가 이래 버리면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F-15 몰 때는 이게 엔진이 두 개나 되니까 성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힘이 좋으니까 막 상승했다 하강했다 막 하는데 F-16은 또 이렇게 엔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대로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돌아 그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도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대체로 보면은 공군 조종사들은 한 번 배정받은 그 비행기를 평생 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급강하, 급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급회전이라든지 뭐 속도를 급하게 늦춘다거나 빠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 조종사들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뒤로 확 쏠린다거나 옆으로 막 쏠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머리에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기절을 하는 수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 중에 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끝나는 거죠.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근접전을 할 때는 단 몇 초의 움직임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수가 있어요. 꼬리를 잡히자마자 바로 그냥 이 반사신경 좋은 사람은 꼬리 잡자마자 바로 다다다 쏴가지고 격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의 훈련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종사의 실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순간 판단력, 담력, 집중력 이런 정신력도 중요 변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접전 접근해서 하는 이 근접전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 정신력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투기 성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형 비행기로도 신형 비행기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종사의 능력, 실력과 정신력에 따라서 구형 전투기로도 신형 전투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훈련을 계속 하는데 사실 오늘날 공중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미사일 대 미사일의 싸움이 많기 때문에 근접전을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접전을 안 하고 미사일로만 격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F4 팬텀에다가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기관총은 필요 없다. 이제 미사일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기관총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격을 했는데 북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초기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이를 썼는데 이 미군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들이 미사일 다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기총으로 그냥 다다다다 쏴가지고 격추시켜버리는. 그래서 F4가 그래서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기관총 다시 달자 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엔 또 스텔스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스텔스기들끼리 공중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니까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전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멀리서 미사일 쏴봐야 뭐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미사일 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스텔스 전투기끼리 붙으면은 근접전을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근접전의 중요성이 다시 또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다뤘었는데 F-35A 같은 경우는 기관총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접전을 할 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접전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접전을 하면 이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개싸움, 도그파이트에 대한 얘기이고요. 속도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최고 속도. 그래서 이 근접전을 하는 데서 속도가 매우 중요한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비행기를 얼마나 기동적으로 조종하느냐, 실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를 들어서 짧게 선회를 못 해요. 길게 선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전투기하고 속도가 뭔가 좀 맞아야 전투가 되지. 내가 너무 빠르면 예를 들어 적 꽁무니를 따라서 천천히 쫓아가면서 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빠르면 적 꽁무니를 잡고 얼마 안 있어서 적을 추월해서 앞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저 속도로 넘어가 볼게요. 최저 속도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속도인데 이 비행기가 앞으로 날면서 날개의 양력으로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양력이 부족하니까 추락해버리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륙할 때는 일단 최저 속도보다는 더 빨라야 이륙을 하겠죠. 근데 비행기마다 최저 속도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폭탄을 얼마나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폭탄을 많이 실으면 그만큼 무거우니까 최저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더 빨리 날아야 뜨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최저 속도가 중요한 건 이착륙할 때예요. 그리고 이착륙할 때 특히 이제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항공모함이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이 활주로가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처럼 막 1km, 2km 여유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급가속 급감속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군에도 비행기 조종사들이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없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을 운용하니까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은 해군이에요. 근데 전투기를 몰아요. 그러니까 해군도 조종사가 있는 거죠. 자, 이 해군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들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더 짧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게 천천히 가속할 수가 없으니까 급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급가속을 비행기 자체로 급가속을 하려고 그러면 연료 소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캐터펄트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새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새총 쭉 당겼다가 딱 놓으면 퓨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앞바퀴에다가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앞으로 슉 쏠려 가겠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앞으로 쭉 당겨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캐터펄트 자체를 앞으로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증기로 했어요. 증기 압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앞으로 샥 밀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전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모터 돌리는 그런 리니어 모터 같은 개념인 거죠. 직선 모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전자기력으로 앞으로 쫙 쏴주는 그런 방식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순항 속도. 순항 속도라는 건 비행기가 일상적으로 날아가는 속도예요. 최고 속도로 날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최고 속도로 날려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연료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상적으로는 순항 속도로 나는 거죠. 연료 효율을 가장 좋게 하면서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느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자동차 몰 때도 경제 속도가 70이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70으로 몰면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하죠. 그래서 막 100으로 달리잖아요. 100으로 달리면 연료 소비는 더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빨리 달리려고 고속도로 타는 거지. 뭐 느리게 가려고 고속도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 순항 속도를 얼마에 맞출 거냐. 이건 이제 엔진의 그 바이패스 비 이런 거하고 관련은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마다 순항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투기 같은 경우 특히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초음속으로 가속을 하려면 애프터 버너를 켜가지고 연료 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초음속을 일단 딱 돌파하고 나서 애프터 버너를 가동하지 않고도 계속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매우 좋죠. 빠르면서도 연료 소비 적게 먼 거리를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애프터 버너를 가동하면 특히 이제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꽃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레이더에 포착되거나 적외선 추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버너를 안 켜고 빠르게 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군용기를 보면 미국의 이제 F-22 랩터가 있어요. 마하 1.8로 순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 이게 마하 1.6으로 날 수 있고요. 수호이 35는 마하 1.13으로 날 수 있고 미그 31이 마하 2.35로 순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그 31이 상당히 괴물 전투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마하 1.4,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마하 1.5, 스웨덴의 그리펜 마하 1.1로 순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음속 순항, 초음속 순항을 일명 이제 슈퍼 크루징이라고 하는데 슈퍼 크루징이 가능한 전투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투기의 속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전투기의 속도 살펴보는 김에 전투기끼리의 근접전, 도그 파이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